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제가 돼지를 사육해 보아서 잘 압니다. 0886번님입니다. 정상적인 돼지에게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입이 벌어집니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IT 용어 사전에 수준이란 여러 가지 사상을 계층별로 나누었을 경우 그 각 계층을 표시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방송 모토 중 하나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공공성을 띠는 방송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투명성,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원칙이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원칙이 가끔 주관적일 수도 있고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사회와 국가의 기본 규칙이나 법칙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의와 원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요.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수준이 한 국가의, 한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요? 정치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수준, 국가 경제에 투영된 우리의 수준, 길거리 공중도덕에 비춰지는 수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내보이기 민망한 수준은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은 아닐까요?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UN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문의 진실 고반과 관련해서 공방과 관련해서 이 문건과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거짓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또 색깔론 공세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쟁점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를 먼저 물어봤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유일하게 특별 수행으로 함께 하셨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아 시대위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내셨습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곽 박사님. 예. 오랜만에 통화합니다,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메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론이다.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한다. 공방이 치열한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잘하실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작년에 칼럼도 썼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걸 계속 또 추적해서 관련자들 인터뷰도 해봤는데, 네. 이거는 지금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11월 15일 날, 네. 이제 서별관 회의라고 해서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냥 통일부 장관 이렇게 다 가고, 그때 문재인 비서실장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이제 유엔 인권 결의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기권하느냐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때 논쟁은 사실상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권 쪽으로 가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송민순 장관은 무슨 얘기냐 예. 이거는 찬성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예. 그리고 그 11월 15일 회의에서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그 찬성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날은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예. 그러니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게 11월 16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저녁을 겸한 이제 회동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재정 장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도 외통부 장관도 오라고 그래서 송민수 장관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논의가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통일부 안으로 가자. 네. 그래서 기권하자. 예. 이렇게 결정을 그때 16일 관제회의에서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송민순 장관께서는 상당히 이제 집요하신 분이니까 예. 이걸 또 계속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하고 이제 대통령 앞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뭐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다시 또 최종적인 외교안보 정책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회의에서 주제는 그 회고록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씨가 한 게 아니고 예. 그건 백종천 안보실장이 이제 주재를 하고 예. 거기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거기에 일종의 배석을 하고 예. 대통령의 지침을 전달하는데 대통령의 지침이 이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번은 통일부 안을 받아서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 예. 그러나 지금 외교부에서가 계속 그 유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 북한이 찬성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라. 예. 응? 예. 그래서 북쪽의 의도가 뭔가 알아보라. 이 두 가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 지침을 예. 이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예.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걸 갖고 북측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예. 북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소위 견해를 보내왔고 예. 그것을 당시 20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 대통령께서 가 계셨는데 예. 송 장관도 가 계시고 예. 그래서 김만복 씨는 그것을 백종천 안보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예. 대통령은 그 쪽지를 받아보고 송민수 장관 불러서 북한 반응이 이러니 예.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퀀스, 이 순서에서 보면 예, 예.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은 난 것인데 예. 예. 이제 송민수 장관께서 이걸 뒤집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송민수 장관은 외교통상부의 위상도 있고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사회 위상도 있고 하니까 송 장관께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밀을 수가 있었는데 네. 결국 그 싸움에서 송 장관이 어떻게 보면 진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는요. 네. 그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싸움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하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싸움이었는데 예. 부처 간 싸움인데 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그 제가 회고록 보면서 그거는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요약을 해드리면 2007년 11월 15일 날 사실 그 당시에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죠. 교수님. 그렇죠. 총리회담, 총리 회담, 그다음 예. 장관급 회담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죠. 근데 1년 전에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유엔에서 이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1년 전에 이제 핵실험한 걸 가지고 제재 결의를 하는데 남북 총리회담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찬성을 해야 되냐 반대를 해야 되냐 기권을 해야 되냐 문제를 놓고 백종천 안보실장과 이재정 외교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재정 장관은 기권해야 된다. 송민순 장관은 무슨 소리냐? 유엔 결의안 찬성해야지. 이제 그렇게 조금 의견이 있다가 18일 날 최종적으로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일 날이고요. 그러니까 기권 결정을 대통령이 결정한 건 11월 16일입니다. 예, 대통령께서는 11월 16일 날 결정을 하셨고, 예. 요거를 이제 18일 날 다시 백종천 안보 보좌관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뜻은 첫 번째 일단 통일반대로 가자, 기권을 하자. 근데 두 번째 유엔 쪽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기권해도 반대해도 오케이다라고 한다. 이거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외교통상부가 예. 유엔에 있는 북한 채널하고 사실상 의견을 타진해봤더니만 네네네. 그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해도 북한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가 오니까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은 다른 채널 보고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 북한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찬성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핵심은 그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송 장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 배려를 해주고 체면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송 장관은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푸시를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요약하니까 더 헷갈린다 그래서 요약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셨겠죠, 교수님께서. 이건 작년에 제가 나눴죠. 이 쟁점화가 됐을 때. 예. 그럼 작년 10월, 11월. 송민순 장관은 왜 책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뭐 목적이 있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작년에 이 관련돼서 그 칼럼을 쓸 때도 예. 저도 개인적으로 송민순 장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동계 예. 순수성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참 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당시 참여정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워낙 뭐 가깝게 많은 회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성품이나 또 성격 앞에서도 송민순 장관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참여정부의 많은 외교정책을 자문하신 경험을 봐서 송민순 회고록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여부를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거 이거일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기권 결정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후에 또 송 장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네네. 대통령도 사실상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러면 다른 채널 즉 국정원 채널을 통해서 북쪽 아이들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네. 그래서 만약 찬성해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찬성적으로 갔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슈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원 라인을 통해서 북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북한과의 그런 뭐 고위층과의 채널은 그 당시에는 열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때야 김만복과 김향건 라인이라고 하는 게 완전 열려 있었고, 예. 총리 회담, 부총리 회담, 그다음 각종 장관 회담, 예. 자, 그냥 14 정상선언 이후에 네. 전방위의 남북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테니까 예. 남북한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국정원에서는 얼마든지 북한 측에다 그런 소위 북쪽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걸 전통을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면 1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어요. 예. 그때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예. 그때는 남북한과 경색이 되고, 예.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응징할 필요가 있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찬성표를 외교통상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 찬성표를 던졌지만, 예. 2007년 11월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었기 예. 때문에,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는 당시에 참여정부의 그 안보 장관들이 네. 그렇게 남북관계 개선은 되는데 괜히 찬성을 해서 네. 판을 깰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18일 날 회의가 문재인 측의 이야기로는 정부 입장이 기권이라고 하는 입장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송민순 장관의 조금 이런 그 반발을 무마도 하고 좀 위로도 해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회의로 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겠군요. 아니 우선 결정된 거를 재확인해 준 거죠. 16일 날 결정된 것을 재확인해 준 것이고. 예. 근데 송민순 장관께서는 계속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는 예. 그 기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봤고. 네. 다른 장관들은 이미 16일 날 결정 난 거라고 봤고. 예.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침을 전달하는 게 이번은 통일부 안으로 기권으로 가는데. 예. 그러나 만약 북한 측에서도 찬성한다고 해도 북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찬성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네, 아마 예. 그런 배려를 해서 예. 그걸 문재인 실장을 통해서 예. 그 회의에 전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반대는 뭐 옵션에서 빠져 있는 거고 기권 찬성 중에 하나인데 송민순 장관이 너무나 열심히 하니 유엔 쪽 우리 주재원들이 북한 주재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북한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주재원들이 찬성해도 뭐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오. 진짜 찬성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한번 위로 삼아 이야기하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주재원이 아니고 우리 외교통상부 의 유엔 대표부 직원들이 그렇겠죠. 대표부 접촉을 했더니만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그러니까요. 송민순 장관이 그 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였군요. 예. 그 당시 회의 주제가 18일 날 주제가 누구 주제로 열린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백종천 실장 주제로 열렸죠. 예. 백종천 실장 주제로 열려서
비서실장은 그냥 통보만 한 것이고, 그죠? 비서실장은 거기 배석을 했고. 네, 그래서 회의가 끝날 무렵에 그렇게 지침을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은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 뜻만 전하면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비서실장이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외교안보 사항에 있어서는 같은 동급인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거고 비서실장이 그 안보실장의 권한을 소위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앞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남북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찬반 여부를 사전에 북한에 물어볼 수 있었지도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11월 16일 날 이미 기권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민순 장관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왜냐면 그때 이제 14정상선언 이후에 결국 남북관계 이제 계속 진전이 있었고 당시 또 남북 총리가 모여서 45개 사항 합의를 또 했고 그러니까 이런 개선되는 남북관계의 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게 당시 뭐 대통령 생각이라든가 또는 통일부 장관 생각이었죠. 그래서 기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기권이라고 하면 저쪽에 충분히 뭐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게 큰 쟁점화가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찬성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2007년 11월 달이면 진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바로 그 이명박 정부는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을 가지고 기권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좀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가졌던 이전 정부가 가졌던 이런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있었겠네요. 그런 내용. 물론이죠. 북한은 사실상 그때 이명박 정부하고 관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하는데 결국 박왕자 사건이라고 하는 게 2008년 7월에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이 됐고 그 후에는 전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가 않았죠. 그 남북이 서로가 그렇게 긴장관계를 완화하려고 하고 대화를 할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박왕자의 여사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건 하나로 해서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고 남북 대화 전체를 닫게 된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왕자 사건 하나로 모든 걸 결국 소위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를 결국 불태워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TV 토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될 수준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이걸 너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관련 문건 공개 필요성은 반대하시겠네요. 아니, 그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니까 송민순 장관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말이 진실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걸 법률적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문건을 봐야 되겠죠. 문건은 아마 두 군데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하나는 청와대 NS 쪽에서 이제 회의 기록을 해놓은 문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 NS에서 외교통상부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유엔 대표부에 훈령을 보내도록 하니까 외교부가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기록물 해서 청와대 걸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외교부에 보관된 문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한번 열람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그거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면은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할 거고 아니면 법정에서 할 수도 있겠죠.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북한과의 대화 이 부분을 좀 강조하실 것 같은데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북에서 오는 겁니다. 그 위협의 원천인 북한하고 하여간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모든 것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위협을 두고 그걸 워싱턴이나 북경에다 외주를 주는 것, 아웃소싱을 주는 건 현명한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였습니다. 오늘 제작진이 사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송민순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이 당사자인 손 전 장관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다면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언제든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